애니메이션 은하영웅 전설에 등장하는 제국과 동맹 사이에 위치한 거대 요새 이제루론. 이번 영상에서는 은하영웅 전설이라는 작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루론 요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주력 764년 은하제국에 의해 건축된 이제루론 요새는 동맹과 제국 사이의 유의한 항행 가능 구역인 이제루론 회랑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년기의 항성 알테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직경 60km, 표면적 11,300제곱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며 표면은 유체금속의 바다로 뒤덮여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출력을 자랑하는 토르해머를 주포로 가지고 있고 그 위에에도 1만 문에 달하는 포탑과 총자를 보유하고 있죠. 요새 내부에는 우주항, 정비공장, 수경농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2만 척의 함선과 수천 기의 스파르타니안을 수용할 수 있고 수소 동력로에서 나오는 담수와 식물원이 내뿜는 산소로 공기와 식수 또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이자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제루론 요새의 주포 토르해머는 9억 2,400만 와트의 출력을 자랑하며 한 번의 사격으로 수천의 함선을 격침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를 덮고 있는 유체금속은 비슷한 출력의 주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미사일과 레이저포를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요새의 부유포대는 이 유체금속의 바다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각 없이 모든 곳을 사격할 수 있고 만약 포대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수많은 스파르타니안들이 요새를 위협하는 요소를 요격할 수 있죠. 또한 대규모의 함대가 요새를 공격하더라도 수용되어 있는 2만 척의 함대가 적 함대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루론 요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요새가 위치한 이제루론 회랑은 패잔회랑과 함께 동맹과 제국 사이의 유의한 항행 가능 구역인데요. 중립국인 패잔이 위치한 패잔회랑은 사실상 양국 모두가 군사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군사적인 접촉은 이제루론 회랑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루론 요새의 존재는 제국에게 있어 동맹으로의 공격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동맹 정부도 요새를 차지하자마자 제국으로의 대규모 원정을 계획했었죠. 원정이 실패하더라도 이제루론 요새가 적들의 공격을 방어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루론 요새의 중요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대 요새이자 인구 500만의 대도시인 이제루론은 보급 거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습니다. 내부의 우주항은 동시에 400척의 함선을 수리할 수 있었고 병기창은 1시간에 7,500자루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었죠. 거기다 수경농장에서 자체적인 식량 생산이 가능하며 내부의 곡물 창고는 700만 톤의 식량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요새가 있다는 점은 요새를 보유한 측에게 엄청난 이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점들로 인해 제국은 수차례에 달하는 동맹을 대규모 공격에서 국경선을 훌륭히 방어하고 동맹으로의 공격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양 웬리에게 탈환당하기 이전 이제루론 요새가 제국 소속이었을 당시엔 요새의 지휘관은 요새 사령관과 주둔 함대 사령관 2명의 대장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전방의 지휘관 1명이 큰 전력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확실히 이 조치는 전력의 일원화를 방지하고 요새를 훌륭히 방어하는 데까지는 효율적이었습니다만 서로 동급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지휘관들은 서로를 견제할 순 있었지만 통제할 순 없었기 때문에 제7차 이제루론 공방전 당시 양 웰리는 이런 문제점을 잘 활용하여 주둔 함대를 유인하고 요새를 피해 없이 점령하는 데 성공했죠. 이후 동맹으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요새 사령관을 1인 체제로 변경하여 전력을 일원화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루론의 전력을 독차지하고 있던 양이었지만 사실상 이제루론을 관리하던 건 요새 사무감이었던 알렉스 카젤느였습니다. 카젤느는 요새의 보급 문제부터 시민들의 관리까지 거의 모든 행정 처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제8차 이제루론 공방전 당시에는 양의 부재로 인해 사령관 대리로 임명되며 요새의 방어 문제까지 신경 써야 했으니 카젤느의 행정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카젤느가 일주일간 병가를 신청했던 시기 이제루론의 행정 업무가 마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새 방어사령관에는 발터 폰 쉔코프가 임명되었습니다. 쉔코프는 요새 내부에 침투한 제국군을 백병전으로 제압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제9차 이제루론 공방전에서는
적 함대의 기함에 침투하여 사령관이었던 로이엔탈과 백병전을 펼쳤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르론 요새의 방어부는 대부분 로젠리터 출신의 동맹 최정예 백병전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요새를 점령할 때나 침투한 제국군을 방어할 때에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는 이제르론이지만 여러가지 한계점도 명확했습니다. 표면의 유체금속은 한 포를 방어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한 곳에 집중된 미사일이나 폭탄 공격을 방어하는 데는 취약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된 폭발은 유체금속 바다에 큰 파도를 만들어 부유포대의 조준을 흔들리게 했기 때문인데요. 제8차, 9차 이제르론 공방전에서 뮬러와 로이엔탈은 이 단점을 활용하여 부유포대의 공격을 저지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르론의 표면은 가이에스부르크의 주포처럼 규모가 큰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도 취약했습니다. 제8차 이제르론 공방전에서 서로가 서로의 주포를 사용하여 공격할 당시 동맹군과 제국군은 서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만약 캠프가 처음부터 이제르론 요새를 파괴할 생각이었다면 주포만을 사용한 공격으로도 그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르론 요새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제7차 이제르론 공방전 당시 로젠리터 연대는 사령실을 제압하고 요새 전체의 수면가스를 살포하여 아무런 피해 없이 요새를 점령한 바 있습니다. 요새의 모든 통제권이 사령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였죠. 비슷한 예시로 제10차 이제르론 공방전에서 동맹군은 요새의 컴퓨터에 미리 설치해둔 함정 코드를 발동하여 안전하게 요새에 침투하였죠. 이렇듯 이제르론 요새는 난공불락이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는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맹군에게만 해당되던 문제점이지만 이제르론 요새를 점령하고 여러 전투를 치르며 손상된 요새를 수리하던 당시 동맹군은 큰 고충을 겪게 됩니다. 이제르론 요새의 수리 부품들이 제국의 규격에 맞춰 생산된 물품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점으로 인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곳에는 다른 곳의 온전한 부품을 돌려막기 하며 요새를 관리했고 심지어 부품이 부족해서 버려지는 구획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렉스 카젤르는 패잔을 통해 제국의 공산품을 수입해오는 방안을 생각해내기도 했죠. 이제르론 요새는 이제르론 회랑에 위치한 장년기의 항성 알테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알테나를 태양 정도의 크기라고 가정한다면 이제르론 회랑의 좌우 넓이는 자그마치 일광년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권을 벗어나는 범위가 대략 일광년 정도이기 때문이죠. 이제르론 요새가 아무리 거대하다고 하지만 직격 60km의 요새는 일광년의 거리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습니다. 제6차 이제르론 공방전 당시 언급된 토르헤머의 사정거리는 대략 6광초, 회랑 전체를 조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정거리죠. 물론 주둔함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커버할 수도 있지만 동맹군은 요새를 공략하기 위해 항상 주둔함대보다 많은 병력들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주포의 사정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는 당연히 동맹군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새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방법도 있죠. 만약 요새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회랑 자체의 방어 용도보다는 보급기지나 우주항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새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보면 이제르론 요새가 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0에서 600m 이상의 크기를 가진 함선들이 몇만 척 이상 모여있는 전장인데도 불구하고 배경에 등장하는 요새의 크기는 60km급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묘사되는데요. 애초에 우주 공간에서 함대전을 정면으로만 치르는 고증은 이미 박살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르론 요새의 명칭은 독일 노스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위치한 소도시 이제르론에서 따온 것이고 정식 독일어 발음은 이살론입니다. 제 예전 영상의 댓글창에서 명칭을 이젤론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제르론이라고 불러야 하나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아마 1991년 을지서적판을 읽으셨던 분들은 이젤론이라고 발음하실 것이고 서울문화사판과 이타카판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르론이라고 발음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은하영웅 전설 리메이크 버전을 수입한 미디어 캐슬에서 이제르론이라는 명칭을 자막으로 사용하였고 서적판 중 가장 최신판인 이타카판이 이제르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르론이라는 명칭으로 굳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설에서의 이제르론 요새는 유체 금속이 아닌 에너지 중화 저장, 미로 코팅 처리된 초경도강, 결정 섬유, 슈퍼 세라믹의 4중 복합 장갑을 표면에 두르고 있습니다.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OVA 버전과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표면에 유체 금속을 두르고 있다는 설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작의 고체 장갑은 미러 코팅으로 인해 함선의 빈포를 간단히 반사시킬 수 있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유체 금속으로 변경되면서 이 설정은 폐기되었죠. 설정이 변경되면서 표면의 진동에 의해 포대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극장판 황금의 날개에서는 영상화된 작품 중 유일하게 이제르론 요새가 고체 장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유포대가 아닌 고정포대가 등장하죠. 참고로 2011년 제작된 연극 버전에서도 이제르론 요새는 고체 장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제르론 요새의 모티브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데스스타입니다. 원작에선 고체였던 표면이 애니메이션에선 액체로 변경된 이유도 데스스타와의 차이점을 두기 위한 설정 변경이었습니다. 이제르론 요새는 그 거대한 크기로 인해 상공 10km까지에 달하는 중력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애니메이션에선 요새 표면에서 스피더를 타고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볼 수 있죠. 표면에서 일어나는 전투로 인해 생기는 잔해와 시신들은 모두 유체 금속의 바다에 떠밀려 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르론의 금속 바다엔 어마어마한 시신들이 떠밀려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르론 요새는 내부 또한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주둔하는 군인이나 사람들은 이동할 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모노레일을 이용합니다. 이제르론에 거주하는 500만의 사람들은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내부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학교, 플라잉볼 경기장, 식당 같은 편의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소모 물자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제르론이지만 유독 술은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제르론 내부에선 술은 비싼 가격에 거래되죠. 이런 사치품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양은 어쩌면 라인하르트에 비해 엄청난 사치를 부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제7차 이제르론 공방전에서 동맹군에게 함락당한 이후 사로잡힌 많은 제국군 포로들은 요새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포로 교환 당시까지 요새를 수리하는 일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도쿄의 다이토구에는 다이닝 카페 이제르론 요새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리메이크 버전이 방영할 당시 특집편으로 키릴리아이스의 성우인 우메아라 유이치로가 이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동맹함대의 토르 해모 공격, 지크 카이저 샐러드,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바르바로스 구이 등의 메뉴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하영웅 전설이 아니더라도 보고 싶은 설정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